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입문과정은 말 그대로요, 민법의 기본 체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즉 법률 용어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기본 강의에서 다음 순환이죠. 거기서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입문과정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과 그리고 그 이 틀이 어떤 위치에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쭉 한번 스크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입문과정이에요. 먼저 권리의 변동부터 우리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권리 자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이 현상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권리의 변동의 모습은 이 발생의 모습, 변동의 모습, 소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교재에 표로 만들어 놨죠. 자, 이 내용 중에서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 발생입니다. 발생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면 권리 주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 그래서 이 취득의 모습이 원시 취득의 모습과 승계 취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사람,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되는 제도,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앞에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승계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뒤에 거래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원리에서 권리 취득의 모습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 발생 모습입니다. 자,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일어났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했어요.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은 사람의 행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때 이 행위를 보통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 법률 행위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계속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라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를 이유로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외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규정을 뒀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나누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권리가 변동한다. 즉 사람의 행위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그러면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뭐냐? 그게 큰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요. 법률 행위가 어떤 뜻이냐? 의란 말은 뜻, 이런 개념입니다. 법률 행위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 한 단어, 한 줄이 참 어렵습니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가 생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의도해서 의사표시한다라는 것이죠. 의사표시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이런 것이고, 이때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요건이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 법률 행위라는 이 행위는 예컨대 우리가 사회에서 매매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또 뭐 교환 계약을 한다,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법률 행위라고 한다. 민법에 인정되는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 행위 속에는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겠죠. 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립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첫 번째 성립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게 되고, 성립했다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 효력요건은 결국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요건이죠. 따라서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요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표를 만들어놨죠.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또 효력요건에 해당되는 요소들 이렇게 나눠놨죠. 예컨대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랬죠.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자,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있어야 되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의도. 이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살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이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그 다음에요, 이 목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은 서로 팔래 내한테, 그리고 이거 팔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서로 간에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표시하니까 매매라는 이 법률행위가, 그렇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 즉 매매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존재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뭐예요? 사람인 당사자 있어야 되죠?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의도, 목적을 가져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 목적.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의도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의도를 외부에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에서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그리고 의사표시의 존재, 이 세 가지 있죠. 자, 이러한 매매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 한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유효가 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은 민법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 놨죠. 그게 뭐냐면 이 당사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 의도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그 목적이 유효한 법령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맞먹은 내부에 있는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없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라는 이 하자죠. 이게 보통 우리는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가 없을 때 드디어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고 유효가 되니까 법령에도 유효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능력을 갖추고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여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외부에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이때 드디어 뭐가 된다? 이때 드디어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요건을 모두 우리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겠죠.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여기에 있는 7가지입니다. 능력을 갖출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리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외부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그 이 매매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능력을 갖춘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목적, 그죠?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갑이 마음속에 먹은 의사를 그대로 표시해야 되고 을이 자기 마음속에 먹은 의사를 외부에 그대로 일치되도록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서로 간에 누구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였어야겠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이렇게 유효한 요건을 갖췄다 해서 유효란 말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유효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겠다. 여기에 있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요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에 일정한 다른 요소를 이렇게 갖추었을 때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효력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자, 요 두 가지를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7가지는 이것은 효력요건, 유효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의 종류죠. 법령의 종류는 의사표시, 법령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여기에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렇게 나눠요. 단독행위는 이 의사표시가 한 개를 가지고서 법령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법령 이름을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계약이 되거나 또는 합동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 의사표시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즉 교환적이고 대향적이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같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같이 모여드는 그러한 의사표시란 거죠. 그래서 구심적이다 또는 평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법령의 종류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1개, 계약은 합동행위는 모두 의사표시가 2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의사표시가 서로 마주보는 대향적, 대립적, 교환적 방향이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모이니까 부심적, 그리고 평행하니까 평행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도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시면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도 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의무부담행위와 이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는 채권행위라고도 해요. 이렇게 이거와 처분행위가 있다. 법령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면 이것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가, 이걸 가지고 물어요. 즉, 이 행위로부터 행위를 하고 나면 이행해야 할 거리가 남아있는가,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부담 행위는 이 행위로부터 이행의 부담을 남긴다. 이행할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이행할 부담을 남긴다. 그런데 이게 처분행위에서는 종국적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예컨대 이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매매, 교환한다든가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채권, 즉 의무부담을 남기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처분행위 어떤 게 있는가?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채권 자체를 양도한다든가 특허권을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처분행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양도 설정 행위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기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채권, 특허권이 상대방한테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령위를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죠? 이게 양갈로 4번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했는데, 자, 앞으로요, 이 법률행위라고 할 때 이 행위만 써도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행위의 해석. 이 해석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잘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 해석이란 것은 자, 행위를 해 놓았는데 그 행위의 내용, 즉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어떤 내용의 목적인지 불분명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하나의 법령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그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당사자의 목적 또는 의도 또는 내용, 법령의 내용, 이 목적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령의 해석이라 그래요. 도대체 당사자 의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이것을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건다. 이 확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평가해야겠죠. 법적 평가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럼 평가의 대상은 뭘까? 평가의 대상은 그래요. 바로 표시 행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객체가 되겠죠. 자, 확정의 방법은 법적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
의미를 밝혀내면 됩니다. 객관적 의미를 통해서 밝혀내면 이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거래행위라는 법령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때 그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밖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행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대상 또는 객체, 해석의 대상 또는 객체는 바로 표시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이 법령행위를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의사표시 안에 있는 표시행위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행위 해석은 곧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요, 이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적 해석하는 방법, 규범적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보충적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해석 방법이요. 자연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표의자, 자,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러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이 표의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의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표의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만약에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봤는데도 그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다면 그때는 두 번째 단계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상에 나타나 있는 의사를 그 사람의 의사라고 해석합니다. 표시상의 의사, 이 의사는 효과 의사라고 그러죠. 보통 이 의사는 효과 의사.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그 사람의 의사로 밝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조차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표시행위 자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공백이 있다라고 할 때입니다. 공백. 공백이 존재하면 여기는 틈이 생긴 거죠. 이 틈을 한자용어로는 간극이라 그래요. 이 틈이 생겼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이 공백을 보충해 넣기 위해서 하는 해석을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 보충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해 넣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했겠지라고 그 공백을 메꿔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을 메꿔 넣는 것은 바로 가상적 의사를 그 사람의 의사라고 해석한 거죠. 가상적 효과서겠죠. 그죠? 이것을 여기다가 보충해 넣는 해석이 바로 보충적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규범적 해석으로, 규범적 해석이 안 되면 보충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때는 해석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먼저요, 당사자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그 목적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관습, 그 두 사람 사이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대로 해석하자. 그걸 기준 삼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죠. 그런데 사실은 관습조차 없다면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의 기준을 삼습니다. 임의 법규조차 없다면 그때는 신의성실의 원칙, 그걸 줄여서 우리는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뭐냐?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의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의 기준도 이런 순서대로 앞에 게 없을 때 이렇게 뒤에 것을 적용해 가면서 해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 기준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과 해석 기준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파트에 가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단 이 법률행위 해석이란 것은 법률행위의 의도를 확정하는 거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법률행위 했을까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자, 법률행위의 가장 기본적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그렇죠? 법률행위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었죠. 요소 중에서도 필수 불가결, 필수 요소,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란 것은 자, 뜻. 어떤 뜻이냐? 의사표시란 것은 말하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를, 그걸 효과 의도라고 그래요. 효과 의사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의사. 그 의사를 결심한 다음에, 이게요, 이 의사랑 요 의사, 이것은 효과 의사를 결심하여 이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 효과 의사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려는 의사를 결심하여 외부에다가 표시행위, 즉 표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의사를 결심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반드시 유효가 되어야, 그래야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유효다, 권리 의무로 만들어놨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반드시 유효한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든다. 그러면 이 유효요건은 우리는 앞에서 잠깐 봤죠. 즉 맘먹은 의사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었어요? 하자가 없어야 되죠. 사기도 강박도 당하지 않았어야 되죠.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그래야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강박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바로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2번에 있죠. 의사표시 효력 유효요건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이 되겠죠. 즉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어느 한 개라도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강박이 있는 경우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면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유효가 될 수 없으면 이때는요, 결국은 무효가 되거나, 우리 민법에서는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민법의 모습이에요. 당의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의사표시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강박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일치되어야 하고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어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면 그러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되어서 그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유효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 효과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민법에 이렇게 되겠죠?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사표시. 자, 이런 경우의 종류 또는 유형, 이것을 우리 민법이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재는 거기에 큰 동그라미 3번이죠.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놨죠. 여기에는 우리 민법은 지인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 두 번째요,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세 번째는 착오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입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것이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이라는 것은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의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와 거래 상대방, 표의자가 거래하는 상대방이요,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양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 합의 양해했다는 것은 둘이가 짜고 한 거죠. 짜고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냐? 이것은요, 표의자가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있다. 자, 여기는 알면서 하는 것을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하는 거. 그 다음 모르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둘이가 짜고서 의사 표시를 다르게 한다는 걸 서로 만들었다. 그는 가짜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합의하에, 상대방의 양해하에 짜고서 둘이가 그 통정, 내통해서 만든 허위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 민법은 여기는 10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는 10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는 10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 규정에서 어떻게 조정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 표시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107조에서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의 경우 그 표시 행위는 표의자, 이 사람을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표시한 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이렇게 했어요. 원칙적으로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요, 통정 허위 표시했다. 그래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내통해서 짜고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108조에서는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왜? 상대방이 거기에 동참해서 가짜인 표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합의해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무효로 취급한다. 표시행위에 효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모르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요. 그러니 이때는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표의자, 말한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기서 109조에서요. 일정한 요건 아래서 갖추면 표의자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민법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표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유효를 줄 것이냐, 효력을 발생할 거냐, 아니면 무효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그래요. 진의한 의사표시, 표시행위는 민법 107조가 원칙으로 유효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은 내통해서 상대방도 거기에 동참해서 만들었으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랬을 때는 그 표시행위는 무효로 취급해버립니다. 착오의 의사표시일 때는요. 양 당사자 표의자도 잘 모르고 있고 상대방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109조에서요. 일정한 요건 아래서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때 우리는 이 유효, 무효, 취소라는 이 원칙을 우리는 효과라고 합니다. 비진의한 의사표시 효과는 원칙적 유효다. 표시한 대로. 통정 허위 표시한 경우는 그 표시는 무효다. 원칙.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자, 큰 동그라미 4번에요. 하자 있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이런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이요. 110조에서요. 이 표시행위에 대해서 표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타인에게 의사표시한 사람은 사기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효과를 완전하게 줄 수 없다. 그래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취소란 말의 의미는 취소, 이것은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 행위로 존재합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로 존재해요. 그것을 취소한다라고 이 취소권을 의사를 표시하면 취소의 의사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때는 유효한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 행위였던 것을 이렇게 간주해버리죠. 본다. 이걸로 확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유효한 행위가 무효한 행위로 뒤바뀌어버려요. 그것도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이 처음부터 우리는 소급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거래행위 할 때부터 과거에 거래행위 했죠. 그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이렇게 확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취소라는 제도죠. 취소.
취소의 의미는 항상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제나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정해버린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네 가지 형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를 한 의사표시, 사이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에 각각 우리 효과는 표시한 대로 원칙은 유효, 무효,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 민법은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재는 6페이지에 가시면 그 모습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정리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의 의사표시가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라는 원칙인데,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할 때 이 의사표시는 언제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할까? 그래서 여러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도대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정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이 111조의 원칙으로 이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법이 취한 원칙이죠.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때 도달을 본다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알아야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도달로 인정한다. 그때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신 중에 있긴 하죠. 그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의사표시는 법령이와 어떤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표시의 비정상적 의사표시 네 가지 모습은, 그리고 그 네 가지 모습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어떤 효과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인 의사표시라면 그 상대방한테 언제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즉 도달주의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대리제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